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요. 오늘은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 장이기도 하지만요. 다음 주에는 워낙 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의 마무리와 그리고 주말에 대해서도 정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2부도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LG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서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지금 현재 시각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방 쪽 흘러가고 있는데요.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는 2767.50포인트로 0.20%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은 713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0.42% 약세 흐름으로 조금의 만회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두 번째 이슈를 살펴드렸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금 좀 빠지고 있네요. 1.17660달러 선인 0.3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300달러 초반대 가격인데요. 1,302.7달러 선으로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여전히 65달러 후반대에서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65.93달러 선인 고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유로 FX 역시 추가적으로 고점 높여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2부에서는 유로 FX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스터님 유로 FX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점검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일단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프라이트 이사 그리고 옌스바이트만 이사 양측에서 좀 제시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프라이트 이사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제시해서 사실상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다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었고요. 옌스바이트만 이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렇게 센 발언들은 아닙니다. 근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옌스바이트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드라기 총재 이후에 연임될 총재로 예정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추후 내년도에 있어서 금리 인상 기반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발언권도 ECB 내에서 그만큼 좀 커진 부분이 있고요. 사실 프라이트 이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출신이다 보니까 독일이랑 양대 국가라고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옌스바이트만 대비해서 좀 그렇게 강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는 프라이트 이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옌스바이트만 쪽으로 포커스를 좀 크게 잡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스페인 재정부 장관이 들어오는데 이 부총재로 들어오는데 이 부총재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사실
사실 추후 총재 위치 대비하면은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 대비하시면은 이제 의장과 부의장 정도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장의 권력이 좀 절대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 측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트 기준으로 좀 보실 때 아까 이제 추세선 관련의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관련된 좀 전략들을 추가로 한 번 더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 추세가 만약에 지금 추세선 하방으로 돌파 주고 나서 1.17 100라인까지 터치해주고 나면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100라인 터치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줬을 때 1.17 400라인에서 매도 치시면 장기 매도 추세를 좀 길게 드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제시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는 뭐 공급량에 대해서 좀 우려감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뭐 최근에는 오펙 쪽에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이번 주 원유 재고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65달러 후반대에서 조금의 좀 공방 벌이다가 결국에는 66달러가 좀 돌파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서 지수에 대해서 다시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는 좀 연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66.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시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지금 업이신데 약간의 지금 기울기가, 생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업이고요. 외신 쪽에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이 오늘 장에서는요, 65달러 이제 중후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공방 벌이다가 방금 전 뭐 개장한 이후에 대해서는 65달러, 뭐 80에서 뭐 90까지 뭐 조금씩 치열하게 계속적으로 위아래를 빠르게 좀 변동성이 컸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좀 결국에는 66달러를 현재 돌파를 하면서 66.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의 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더 우위를 두신 것 같은데 66달러 안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상승 수급이 워낙 세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66달러 안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위에 지금 저항선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해서는 약상방을 좀 들어드렸습니다. 이제 강상방을 들어드릴 경우에는 최소 100틱 구간 정도는 상승세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66.40, 그다음에 66.80, 그다음에 67.30 이렇게 해서 3연속으로 저항 라인들이 깔려 있어요. 사실 뭐 이게 틱수가 작은 틱수는 아닙니다만 일단 도달했을 때 좀 큰 추세로 꺾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포지션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80이나 67.30 같은 경우에는 좀 센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을 좀 핵심 청산 라인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66을 좀 돌파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추세선들 계속 만들면서 타고 올라가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 보시면은 수급이 공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에 대한 수급이 치고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 수급을 통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수급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트릭스도 그렇게 전환이 안 됐고, 물론 수급상으로 바닥권을 그린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보여줬지만, 추후에 이슈상으로는 지금 하방으로 다시 밀 이슈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제한폭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저번에 얘기 드릴 때 63 정도, 그리고 좀 딥하게 빠질 경우 62 정도까지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상으로 지금 62, 63 라인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나 제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슈상으로는 계속 공급량 증가 이슈밖에 없는 만큼 지금 새롭게 차트를 올려줄 만한 이슈는 크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슈에 반대되는 수급이기 때문에 청산 물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청산 물량 기준으로 타서 약상방의 수급을 타고 올라가고 싶으시다. 말씀드렸던 이제 4080 그다음에 67.30 라인에서 청산 라인 저항 라인들 잡고선 매수 베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반대 의견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추세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관찰하시면서 올라가셔라. 왜냐? 지금 청산 물량들은 철저하게 시스템 기준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매도 추세를 내려갈 때는 시스템 기준의 매도 추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
지금 시스템 기준으로 보시면은 추세가 좀 일관성 있게 처음에 초기에는 터지는 것 같다가 즉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매도 방향으로 털었던 물량들이었죠. 근데 이후에 사실 저저번 주 토요일에 공격적으로 떨어졌던 물량들은 시스템에 의한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 이후 가속화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 보여주다가도 저번 주에 또 다시 떨어뜨리는 흐름을 좀 만들어줬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는 일단 그 추세가 한풀 꺾이고 터닝이 됐어요. 터닝이 됐지만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는 만큼 일단 청산 물량 타시고선 짧게만 드시는 관점으로 가셔라. 대신에 기존 추세선이 붕괴되고 나서는 더 이상 매수 포지션을 보지는 마시고 쭉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기준의 매도 포지션들을 노리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매도 포지션을 큰 틀상에서 노리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지금 계속해서 셰일 굴착장 매수 증가 들어가고 있고 이제 6월 말 6월 22일에서 23일 정도죠. 그때 오펙 감산, 증산 합의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추후 러시아까지도 같이 협의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실질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사실 오일에 대한 하방 압박이 스타트가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67 라인이 과거에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지지받고 올라갔던 포지션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을 할 때 이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가능했던 부분은 67에서 7273 정도까지가 이란 이슈로 인해서 상승 가능했던 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란 이슈를 제거하고 봤을 때는 67까지는 이란 이슈 제거하고도 가능한 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은 이제 62부터 최저점은 62부터 67 간의 단기적 박스권 사이에서 플레이가 가능하시다. 그리고 물론 추세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68, 69 정도까지도 추세상이 가능은 하시다라는 부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건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좀 아르헨티나 아까 지원금, IMF 지원금 받은 부분이 나왔었죠. 물론 이거는 지금 500억 달러 부분은 이제 실무진 합의고 사실 뭐 IMF 이사회 승인 한 번 더 거쳐야 되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합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남미 재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지금 브라질도 공격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공격당했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베네수엘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베네수엘라가 공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압류 조치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국영 석유 기업에서 일반 민간인들을 떠날 만큼 압류 조치들이 좀 심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공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좀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국이 배산 압류를 통해서 미국의 수출 권한을 따내고선 수출을 꽂고 지금 베네수엘라와 어느 정도 수익 배분 하에 다시 뽑아내는 관점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셰일에다가 꽂아놓고선 사실 빨대를 꽂아놓고 지금 빨대를 못 빨고 있는 상황이죠. 몇몇 업체들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실상 70달러 선에서 평균 단가가 맞는다는 부분 하에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셰일 생산량이 증가를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시추공을 꽂아놓고 못 돌리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지금 600개 정도 되죠. 600개가 넘습니다. 정확히는. 600개 넘는 기관들이 이제 사실상 꽂아놓고서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현금 차출 수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현금 창출 수단이 베네수엘라 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쉽게 현금 창출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반대로 베네수엘라 쪽으로 넘어가서 베네수엘라 어느 정도 재정 상태를 해결해 줄 테니 우리한테 원유를 넘겨라 쪽으로 포지션을 맞춘다면은 좀 더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원유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베네수엘라 사태가 좀 해결되려면은 미국 기업들과의 제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시장에 공급량 부분이 추가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앞서서 이란 사태로 가격대가 $70 초반대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자, 지금 66.04달러 선인데요. 67달러까지에 대한 부분도 좀 열어놓으셔라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매도적인 가격대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66.04달러 선으로 지금 거의 좀 안착을 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0.15% 상승세로 자, 오늘의 고점을 좀 보시면은 66.19달러까지 그래도 좀 초반대인데 다시 한번 좀 고점을 터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은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오늘은요, 오일 관련된 소식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무역 분쟁, 또 지수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비중 있게 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오늘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오일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요,
수요가 급증했는데 수요가 좀 하락하고 그리고 또 역시나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 그리고 또 역시나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감산 위협 속에서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좀 단기적인 측면이고요. 또 오일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 제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5월 그 수입의 양이 예전에 지난달에 엄청난 숫자였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제 920만 배럴이죠. 사실 지난달에는 960만 배럴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4월 수치에. 그리고 5월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920만 배럴. 그래서 이렇게 좀 수요가 감소를 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오일 생산을 계속해서 시추 장치를 늘려가면서 이제 세계 최대 러시아인 1100만 배럴 생산까지 지금 거의 육박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제 상승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와 또 이란의 그 제재와 또 혹은 정치적인 혼란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산의 위협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왔던 이야기들이고 구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인들이 지금 오일 가격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22일 날 이제 오펙 회의가 있죠. 이 부분에 아무래도 좀 정확한 이제 결정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6월에는요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고 또 그에 따른 결정 사항들이 나오는 만큼 약간은 좀 오일 가격도 제가 이제 하락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이제 좀 관망의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확언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자제하는 듯한 기사들과 또 전문가들의 발언 역시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들이 있는 만큼 저는 조금 하락이지만 약간의 관망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에 대한 의견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외신 쪽에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펙 증산 우려 완화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어제장에도 올라왔었고 오늘장에도 좀 결국엔 $66를 다시 한번 좀 재탈환하면서 66.05달러까지 일단 좀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워낙 좀 $70 초반대에서 빠르게 좀 하락했어서 이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좀 더딜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외신 쪽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00에서 계속적으로 좀 위아래로 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봉사로 좀 아래꼬리 지지가 되면서 현재는 $1,302.8 선으로 0.1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계속해서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종목별로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황에 관계없이 뭐 선호하시거나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는 최근에 가격대가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자, 마스터님 지금 $1,300 전후로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앞으로의 가격대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골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네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골드가 원래 이제 금리 인상 시즌이 되면은 항상 이제 매도 추세를 한 2주 정도부터 보여줘 온 게 그전에 계속해서 보여왔던 한 2년 동안의 관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현물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이제 예금 쪽으로 터닝을 하면서 현물 매도 물량이 좀 속출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물까지도 좀 더 공격적인 추세가 나왔었던 게
그때 추세였습니다. 그죠? 예, 금리 인상 시즌마다 매번 나왔던. 예, 근데 좀 이번에 중요한 부분은 사실 파월 의장이 옐런 의장과는 좀 다른 포지션을 취했어요. 3월에. 예,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나서도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아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열린 관점으로 인상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고 좀 열린 관점으로 본다. 언제 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썼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바로 골드의 차트에 반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즌이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 확률, 보통 이제 FF 시장 12호에 상장된 FF 시장 금리 선물 가능성에 대해서 보통 이제 다음 369, 12 이렇게 해서 25bp에 대한 이 투자 확률을 올려 보내는데 이 확률이 보통은 2주 전에 한 70%대 그리고 금리 인상 당일쯤 가면 한 이제 90% 중반에서 초반 정도 이 정도의 수치의 상승세를 쭉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곧 골드의 매도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금리 선물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골드를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거래량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매도 추세가 만들어 왔던 게 항상 매번 금리 인상 시즌마다의 패턴이었다면은 자, 이번에는 골드 매도 장기로 들어가는 걸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 이미 한 4주 전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95%, 100%를 이미 찍었어요. 사실 금리 인상 한 달 전부터 이미 찍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골드상으로 볼 때 매도 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게 사실 북한 이슈가 좀 해결되면서 그리고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공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6월 금리 인상 그리고 나머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3회, 4회까지도 전망을 한다라는 표결을 진행을 했었고 사실 표결에 있어서 3회와 4회가 거의 한 표 차이로 이제 3회가 좀 더 우위한 좀 차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3회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한 표 차이로 4회 인상 가능성이 제시가 됐었죠. 그럼 사실상 6월 인상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월, 12월에 중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빠질 수가 있겠다 쪽으로 이제 예측했던 게 금융시장의 관점이었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관점을 딱 도입해서 볼 때 이미 6월달 금리 인상은 딱 그 이후부터 공격적으로 이미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3월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서는 벌써 이미 70% 후반대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4월, 5월 거치면서 이제 80% 후반 90%대까지 바로 도달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는 계속해서 거의 90%, 95%, 100%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를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후퇴를 하면서 그때 한번 이제 좀 떨어졌죠. 떨어져서 70% 초반대까지, 73%까지 한번 떨어져 주고, 그때 기록을 했던 게 이제 1310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중국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다시 한번 때렸죠. 근데 그래서 좀 도달했던 게 기존의 1295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295선이 딱 이제 95%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골드를 매도 베팅할 수 있는 선물 투자자들은 없어요. 현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예금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현물을 던질 수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리 인상 시점이 지금 일주일 정도도 안 남았죠. 일주일 안 남은 시점에서는 현물에 대한 예금으로 옮겨가는 상품들, 이 상품에 대한 매도세, 이거를 조심하셔라라는 관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들어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가 매도 베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100틱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틱 구간을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차라리 FOMC 당일에 금리 인상이 딱 일어나고 나서 터닝되는 시점, 터닝되는 시점에 골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좀 더 장기적인 추세의 골드 매수 추세를 좀 더 드실 수가 있겠죠. 물론 북한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 1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2일이랑 14일이랑 그게 갭이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된 이슈가 금리 인상 이슈랑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커지는 건 맞지만 오히려 북한 관련된 이슈가 잘못 풀렸다. 이럴 경우에 골드는 더 탄력적인 상승을 같이 FOMC 이후에 받게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북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잘 풀려서 미국 경제에 호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카드가 제시되고 동시에 이제 골드 관련된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한번 딱 터진다. 그럼 보합권으로 좀 흐르다가 이제 금리 인상 딱 터지고 나서 공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6월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9월, 12월에 대한 전망인데 네. 사실 9월, 12월에 대한 전망이 지금 3월 달치보다는 떨어졌어요.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볼 때는 거의 뭐 4회까지도 가능하겠다. 6월에 4회로 올라갈 것이다. 쪽으로 전망을 했던 거에 반면해서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 퍼센트를 최근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퍼센트를 사실 고려를 안 하고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게 3월 달에 주장했던 파월 의장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쪽으로 포지션을 좀 정해서 맞추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 외에도 이제 연준 은행들 쪽에서 발표했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찬반 여부 이게 전부 다 지금 동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 은행들에 대한 포지션을 아무리 연준 이사회 쪽에서라도 이걸 무시할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은행 총재 출신들 지금 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표결을 붙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럼 진행을 하고 9월, 12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결적으로 합의를 보자 쪽에 포지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월을 전부 다 포기하게 될 가능성은 살짝 낮고요. 한 번 정도는 진행할 수가 있다. 다만 4회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골드 매수 웨이팅 들어가시고 9월, 12월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파악하셔서 9월, 12월이 굉장히 약세 쪽으로 나온다. 그럼 골드 공격적으로 매수 웨이팅 들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골드 에 대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9월 12월에 몇 회 인상을 전망한다. 2회 인상 전망한다가 만약에 정말 예외를 뚫고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골드에 대한 공격적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시기가 애매합니다. 한 100틱 정도, 200틱 정도만 드시고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100틱 정도는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드시고 빠르게 빠져나오시고요. 근데 1회로 고정이 났다. 혹은 아예 2회로 끝내버리겠다. 이럴 때는 그냥 골드 매수 웨이팅 장기로 500T 이상도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워낙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맞물려서 앞으로의 또 흐름도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구간의 매매가 참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6월과 그 다음에 있은 FMC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뭐 신세계 방송 나올 때나 네. 뭐 딴 데서도 계속해서 이제 골드가 금리 인상 시즌 때마다 매도 베팅으로 좀 크게 먹는 사실 뭐 전에 뭐 700틱, 뭐 800틱 이렇게 좀 크게 먹어 들어가는 2주간의 랠리였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골드에 대한 매도 신호를 언제 주시나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책임이 컸는데 사실 골드 매도 베팅할 구간은 사실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종합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인 상황입니다.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골드도 역시나 5일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드 가격이요. 지금 이제 무역 분쟁, 거의 이제 G7 회담을 앞두고 무역 분쟁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촉발되는 가운데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워낙에 달러가 강해서 이 달러의 강세에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골드는요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예전과 달리 위험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구분을 크게 두지 않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워낙에 미리 조금 예상할 수 있는 전략들이고 또 투자자들 역시 위험자산에 혹은 안전자산에 어떤 이슈 하나로 우르르 몰리는 성향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골드 자체가 예전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인기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고 독일 국채나 또 국채나 그 외 다른 쪽으로 이제 재패니즈 옌 같은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추세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는요. 지금 이제 물론 무역 분쟁이라는 좀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워낙에 달러가 강하고 지금 현재 빅 이벤트들이 달러의 강세를 아무래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골드가 조금 힘을 받아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맥스의 지금 진단에 따르면 1312.60달러를 주요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물에 대한 저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깨지지 않는다면 1290.60달러, 그 1299달러, 그리고 1312.20달러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코맥스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 마켓워치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또 골드에 관련된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오늘은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래도 G7 회의가 좀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 속보들이 또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7을 앞두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2.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는 1304.8달러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골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담 함께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93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골드가 더 추가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디가 고점일까요? 라고 일단 말씀을 일단 질문이 들어온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최근의 고가를 좀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스터님 최근의 고가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지금 단기적이라는 네. 뭐 기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네. 제 기준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승분을 좀 보시려면은 일단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의 상승 추세를 좀 탔을 때 상승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 상승분을 보신다는 거는 사실 금리 인상 이슈와 역배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추세가 올라가는 거에 편승해서 잠깐의 이득을 보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이슈에 반대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추후에 고점에서 때를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맞게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충분히 금리 인상 이후에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봉 추세로 보시면은 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5월달 중순 그리고 4월 말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블로킹 라인이 지금 1326 라인에 좀 포지션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라인까지는 상승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선이 중간에 평균 단가인 1315 부근에서 먼저 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저항이 발동을 할 겁니다. 1315에서. 네. 근데 여기서 단기 청산 하실 분들은 하시고 장기로 한 번 더 추세를 끌고 가실 분들께서는 1326 정도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아예 초장기로 이제 다음 월물까지 좀 베팅을 장기로 끌어가실 분들께서는 1350까지 범위는 남아있으나 일단 금리 인상 시즌을 타서 단기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9월, 12월에 몇 회 진행되든지 여부를 평균적으로 냈을 때 26.5 정도까지 베팅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시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 단기적인 그 관점과 기준이 좀 다른, 어느 방향성을 좀 짚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스터님께서 최근에 보시는 단기적인 가격대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뭐 최종적으로는 1326달러까지 고점을 좀 바라보시지만 그 중간 가격대죠. 1315달러까지에는 좀 단기적인 청산을 좀 함께 수익을 내시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426달러까지도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가격대 설정합니다. 사실 좀 명확한 투자 기준을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FOMC 이제 연설이 있고 나서 이 연설 문을 기준으로 베팅하실 공간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회 인상 이슈, 즉 연내 이제 9월, 12월까지도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포커스가 날 경우에는 딱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 이후에 100틱 정도만 먹고 딱 끝내시고요. 단기 장기 청산을 그렇게 끝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딱 3회 인상, 즉 9월이나 12월 중에 1회 정도는 인상할 것이다 쪽으로 포커스가 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5 라인에서 단기 청산 1계약, 그 다음에 26 라인까지만 베팅하시는 쪽으로 공간을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의외의 결과로 금리 인상을 이제 하반기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면은 그냥 그대로 홀딩 1350까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 금리 인상 연내 관련 횟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FOMC가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걸 기준으로 베팅으로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FOMC 이후에 대해서도 뭐 금리 인상 뭐 4회가 이뤄질 것이냐, 뭐 그에 따라서에 대한 다시 전망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저희가 마지막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 이제 개장을 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좀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시간 11시 이제 30분 다 되어 가는데요. 개장한 지 1시간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더욱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장에 대한 뭐 특징도 있고요. 현재 2766.50포인트 선으로 0.23%, 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다시 낙폭이 확대가 되네요. 7115.50포인트로 0.64%까지 다시 한번 좀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1.17710달러 선으로 0.28% 하락세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3.4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자, 오늘의 고가인 1304.8달러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6달러 회복된 이후에 지금은 조금은 안정이 돼 갑니다. 지금 66달러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66.1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시세 살펴드렸는데 마스터님 지금 뭐 변화된 상황 있을까요? 어떻게 네, 일단 좀 S&P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장 초반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슈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11시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매도 물량들이 조금 속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매도 물량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반부에 30분 동안 보여줬던 이 부분,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시스템 트레이드들의 리스크 관리 청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제 리스크가 안정이 되면 이 30분 동안의 공격적인 매수 물량들이 이슈적으로, 그죠? 전날 동안의 이슈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트레이드상으로 좀 안정됐다고 평가를 한다. 그런 매수 추세가 이 30분 동안에 속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경우는 이 개장 후에 30분 동안의 매도 추세가 좀 속출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30분 동안의 매수 추세가 속출을 했다는 면에서 일단 전일장 이제 문우신 장관이 좀 불을 껐죠. 소화진담 한번 했습니다.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 S&P 상으로는 좀 호조성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ZT 이슈 때문에 좀 애플이나 관련 주가들도 같이 휘청이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ZT 이슈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금융시장의 관점입니다. 왜냐, 일단 이외에 발의한 의원들 자체가 그렇게 권한이 있는 의원들도 아니고 지금 지도부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자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단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ZT에 대해서 제재 합의를 해주는 부분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월가에서도 이 부분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참에 좀 확실하게 중국을 좀 해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타임을 놓치면은 사실 추후에 민주당이 다시 이제 중간선거에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또 들어오게 되면 사실 트럼프는 재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추후 트럼프 정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대통령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같은 방의 포지션을 맞추려면 최소 8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실 때 지금 미국 월가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 이번 특히 중간선거 이전 임기 내에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제를 완전히 해체를 들어가야 된다. 쪽으로는 굉장히 트럼프보다 더한 공격적인 추세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비스트들도 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로비스트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지금 오일 관련 로비스트입니다. 왜냐? 지금 중국에서 핵심 수요를 많이 끌어당겼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수입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오일 수입 물량을 좀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수요를 중국에서 대규모 감소시키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포지션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야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미국 경제에 있어서 실물 자산인 오일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 구조 상태를 굉장히 좀 일단 현금성을 파괴시켜서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을 깨뜨리자 쪽으로 중국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후에 이 부분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미국의 채권 가치 부분의 공격적인 하락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오일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S&P도 연동성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에너지 기업들 매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연동해서 같이 추세가 S&P 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보실 때
채권, 그죠? 예, 올해 초부터 제시됐던 미국의 핵심적 취약점, 그리고 하나의 더 취약점인 지금 오일, 이 두 가지를 중국이 동시 공격해버리고 있다라는 면에서 저 S&P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GT에 대한 제재 부분이 조금씩 좀 완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S&P 500 안에 뭐 다른 업종에 같은 업종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조금 약세 흐름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포커싱 맞추면서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S&P가 2,765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문자로 지금 들어온 상담인데요. 끝자리 6223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에 대해서 꾸준하게 전망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엔화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지금 재패니지 옌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 좀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차트로 좀 가격대 보시고 이후에 좀 상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패니지 옌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이어서 오늘장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9,143점, 9,144포인트까지 선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0.24%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또 통화에 대한 부분은 달러 비교해서 많은 분들 좀 비교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지금 옌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저점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 추세에 좀 계속적으로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오던 이제 3월 말부터의 긴 매도 물량. 이 매도 물량은 청산이 들어갔습니다. 청산이 들어가서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산 포지션들을 쫙 내보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5월 말에서 지금 6월 초까지 계속해서 매도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져 왔죠. 근데 이 포지션은 사실 유로로 따져서 보시자면은 같은 날 기준으로 해서 반대 포지션으로 좀 청산이 나왔습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사실 이 포지션이 지금 유로와 재패니스 엔이 좀 반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엔화 자체의 매도 모멘텀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저께장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추세선을 살짝 형성을 시켰는데 문제는 윗부분에서 만들었던 추세선이었던 지금 30일장부터 지금 31일장에 걸쳐서 만들었던 이 매도 추세선이 지금 오늘장에 다시 한 번 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렴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렴 상태 후에 지금 돌파를 상방 쪽으로 보여줄지 하방으로 보여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유로 기준으로 해석을 드리자면 분명히 엔화는 아직까지도 매도 모멘텀이 분명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지를 좀 크게 받았던 9075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대 지지 라인이죠. 9075 라인을 하방으로 돌파하지 않는 한 일단은 지지는 받겠지만 매도 추세가 진행되는 만큼 한번 9075에 대한 도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9075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시고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9075 라인을 깨고선 하방 추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럼 그때는 그냥 매도 엔화 기준으로 같이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FOMC 이후에 달러 가치가 추가적으로 같이 상방적으로 올라가주는 모멘텀이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를 잡아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92에서 95의 달러 박스권을 이제 중국이 형성을 시켰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흐름이지만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상 이후에 공격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달러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엔화 자체의 모멘텀에 의지는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화에 대해서는 일단 뭐 차트상으로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아래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 수렴이 뭐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9,075선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상방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패니즈 옌 같은 경우에 현재 9,14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9,075선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을 볼 수 있는 만큼 엔화 자체 모멘텀으로 좀 보셔라. 달러 비교해서 좀 보시지 마시고 일단 엔화 자체로의 모멘텀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엔화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단가를 직접적으로 제가 불러드리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단가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받아낼 수 있는 지지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9021 라인 정도에서 약하게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 포지션으로 좀 끝을 내셔야 됩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9177 라인, 그 다음에 9233 라인 이렇게 두 번 라인에서 매도 포지션 잡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라인을 굳이 이제 두 개를 비교를 드리자면은 9234죠, 정확히는 34 라인이 조금 더 강력하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9234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수렴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위아래 쪽으로도 가격대 좀 잡아드렸습니다. 위아래 쪽으로 수렴이 좀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워낙 또 다음 주에 워낙 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요 메인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간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자로 계속해서 좀 질문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59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구리가 급등했는데 이유와 진입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구리에 대해서는 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구리의 가격에 대해서 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 최근의 흐름 정말 가파른데요. 자,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은요 1% 넘게 상승하면서 3.299 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거의 일주일 6거래일 연속 가까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이런 기울기라면 정말 가파르잖아요, 마스터님. 네. 이렇게 급등한 이유도 뭐 궁금하시겠지만 여기서 어느 방향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구리가 급등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딱 보시면은 스타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보세요. 양봉의 스타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딱 6월 1일자부터 스타트했죠. 6월 1일자를 발표했던 게 뭐가 있죠? 관세 부과 정책이죠. EU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나머지 남았던 이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실 EU는 이제 기존의 관세 부과에 대한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죠. 그래서 EU가 이제 관세 부과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추후에 계속된 관세들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뭐 G7에서 합의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계속된 이후에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된다면 중국까지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큰 흐름상에 지금 금속 부분에 대한 수요 감소 대신에 당연히 공급량에 대해서 전부 다 관세가 매겨지는 만큼 단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관세 부과가 됐으니까 수요가 감소돼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공급량이 과대되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사실 이제 구리나 뭐 니켈 등 이제 해외 선물이 성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수요가 감소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강하게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뭐 팔라듐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주자들 중에서도 제일 대표되는 주자가 구리입니다. 나머지 이제 핵심 철강 금속들을 대표하는 주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구리가 가장 이 관세 부과 정책의 직격탄을 맞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6월 1일장 이후로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관세 부과를 받게 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상방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상방 추세가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 거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G7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에 공격적인 매도 추세가 나왔죠. 이건 당연히 G7 때문에 나왔겠죠. 그죠? G7 이슈가 진행이 되는 만큼 이번에 만약에 관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나온다거나 혹은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미국이 가는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 압박감을 기준으로 만약에 미국이 포지션을 달리 취하게 되거나 관세 부분을 인하하게 됐을 때 부분적으로 구리에 대한 매수 포지션의 반납들이 있겠죠. 그 부분을 고려한 선청산이다라고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장에도 상승세를 약하게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추후에 메인장 들어가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굳이 매수 베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캐나다 관련된 합의가 이제 트럼프 입에서 말하게 된다면은 추후 다른 국가들도 어느 정도 합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단기적 협상 때문에 진행됐던 관세 부과다라고 해석을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구리에 대한
매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 이후로 좀 전후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마지막 질문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자리 994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그렇다면 G7에서 무역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지수 여기서 더욱더 슈팅할까요? 그러니까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스터님? 네. 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슈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G7에서 무역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요. 사실 무역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한들 슈팅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S&P가 무너지는 기반에는 단순히 무역 분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은 단기적으로 호재성 이슈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6월 달에 접어든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채권에 있어서 발행량이 공격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현물을 얼마나 충족을 시켜서 지금 재정을 확충을 시켰는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S&P에 대한 반영 안으로 축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정 부분에 있어서 확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S&P에 대해서는 매도 모멘텀이 계속적인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난다면은 6월 달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6월 달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이제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제가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분이 6월 달부터 앞당겨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G7 관련 부분에서 좀 생각보다 트럼프가 한 발 양보를 해서 지금 G7에 양보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나오고 그리고 G7도 뭐 트럼프가 양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무역 협정을 들어가겠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당연히 S&P 입장에서는 상방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G7에서 합의를 내부적으로 G6라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G6끼리 합의를 주더라도 트럼프는 지금 관점이 북미한테 가 있을 정도면은 지금 G7에서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G7에서 일부 국가들이 타협을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지금 중미 관련 회담이 지금 4차, 5차까지 길어지더라도 지금 협의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S&P 공격적인 상승이 어렵다라는 부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상승은 좀 나오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정리가 정말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이제 다음 주 정말 빅 이벤트가 많은데 오늘장 어떠셨을까요? 네, 사실 아까 스타트할 때부터 제가 미국의 한 주다라는 표현을 좀 써드렸었는데 사실 정말로 지금 이제 미국이 모든 국가들한테 좀 배틀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FOMC 관련된 이슈 발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등의 핵심적인 이슈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 주는 이제 정말 미국에 관련된 이슈들만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시더라도 금융상품 선물 시장 그리고 뭐 상품 선물 시장 둘 다 좀 리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유 캐스터 마지막 뉴스도 전달해 주실까요? 네. 네, 트럼프 투데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이나 혹은 이제 트럼프가 했던 이제 언급 사항들을 정리해서 하는 이제 보도가 있죠. 트럼프 투데이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G7 회의에 합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또 마켓워치랑 또 로이터의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사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징병 기피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G7 회의가 열리는 만큼 주말 동안에 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전해드릴 소식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소식들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특히나 다음 주 정말 박나균 캐스터의 활약을 더욱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